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주차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지게 된다면 6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입니다. 이 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지 않는 도끼로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나무를 친다고 하더라도 몸은 힘들어도 나무는 쉽게 베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잘 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날카롭게 갈아 놓으면 나무는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벨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가 바라는 성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도끼를 갈고 또 갈고 닦고 있습니다. 물론 도끼를 날카롭게 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도 들고 손을 베이기도 하고 쉽게 날카롭게 날이 서지도 않고 아주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카로운 도끼를 완성하기만 하면 나무 베는 일은 힘들지도 않고 재밌기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나무를 금방 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드는 날카로운 도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메뉴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개념은 고객과 종사원과의 소통을 해주는 의사소통의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종사원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의해서 영업 방식이 정해지게 되고 서비스 방식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요. 레스토랑의 경영 정책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청사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와 충성도의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메뉴는 제공되는 요리의 상세한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식의 사진과 조리 방법, 그 다음에 재료 등의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이 되고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매나 저장, 재고 관리, 음식의 조리, 고객 서비스의 표준화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 데코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행위의 본질을 알려주게 되고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 도구이고 통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 따라서 인력과 서비스 방식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방식도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생산 조건을 결정을 하게 되고 고객과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품목 변화의 변화 정도에 따른 분류를 보면 고정 메뉴와 순환 메뉴, 그 다음에 가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메뉴는 그 레스토랑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이어야 되고
많이 팔리면서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 메뉴는 계절별로 그 메뉴가 바뀌게 되는 메뉴로서 이제 계속해서 그 계절이 다가오면 바뀌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변 메뉴는 영업 상황 또는 그 식자재 가격 변동 등을 감안을 해서 불규칙적으로 품목이 바뀌는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방법에 의한 분류를 보게 되면 정찬 메뉴는 풀코스에 해당이 되는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식당이나 연회 행사에서 서비스가 됩니다. 일품 요리 메뉴는 고객이 원하는 품목을 분리된 가격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세트 메뉴보다 음식의 양이 많고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특별 메뉴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그리고 계절과 장소에 따라서 산뜻하고 차별된 맛을 느끼게 해주는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고객을 위한 메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방장의 셰프의 그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그런 메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뷔페 메뉴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셀프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메뉴 계획을 한번 보게 되면 그 호텔 레스토랑의 특성과 영업 방법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계획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종류와 형태, 그 다음에 티켓 고객, 타겟 고객, 죄송합니다. 티켓이 아니라 타겟 고객 선정, 그 다음에 조리 방식, 그 다음에 서비스 방식,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고려하게 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계획을 할 때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 마켓이죠. 그래서 타겟 마켓을 선정을 해서 이 타겟 마켓에 맞는 그 메뉴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겟 마켓을 주로 이제 위한 메뉴를 개발을 하고 다른 뭐 여유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고객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메뉴를 그 많이 추가는 안 되지만 이 타겟 마켓에 맞는 메뉴를 모든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나 소득, 그 다음에 직업,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메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유동 인구가 많은지 주거 인구가 많은지 그 지역의 그 위치의 연령대, 소득이라든지 직업, 교육 수준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메뉴를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뉴를 계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보게 되면 고객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사의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수용 능력과 배치가 되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 구매의 용이성과 지속성. 그래서 식재료를 아무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기가 편한 이런 식재료를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그 식재료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용이성과 지속성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가격 결정 전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너무 비싼 가격이 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런 결정 전략 같은 경우에도 그 연령대라든지 뭐 타겟 마켓에 그 맞는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적 가치, 물론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요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웰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적 가치, 우리 몸 건강에도 굉장히 좀 이롭고 굉장히 좋은, 그리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적절하고 뭐 이런 타겟 마켓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러한 메뉴를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헌 이론, 우리 그 메뉴 레스토랑에 얼마만큼 많은 매출이 올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의 정확성, 메뉴를 그 타겟 고객이 좋아하는 이러한 메뉴를 그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메뉴를 고객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지만 메뉴는 고객과의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어기면 안 되듯이 그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메뉴에 대한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메뉴 유형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메뉴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뭐 이러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메뉴 유형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메뉴 품목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분석을 해서 그 타겟 고객에 맞는 그 메뉴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사의 충분한 능력과 경험, 그 다음에 식재료의 용이성과 지속성,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메뉴 개발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돼야 되겠고, 메뉴가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다양한 메뉴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판의 디자인과 배치, 그래서 이제 우리 메뉴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메뉴판의 디자인 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그 레스토랑에 그 따라서 다르게 되겠지만 타겟 고객과 레스토랑의 유형 뭐 이런 서비스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디자인을 그 타겟 고객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메뉴에 대한 배치, 우리 뒤에 조금 있다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이 메뉴의 배치에 따라서 그 메뉴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메뉴판에 그 시선이 어디에서 이동이 제일 많은지,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하고 어디에 많이 그 고객의 시선이 머무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조리표, 그래서 이제 그 조리사의 충분한 능력과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메뉴에 따라서
이런 표준 조리표가 있어서 그 표준 조리표에 맞게 음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리사의 기분에 따라서 음식이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리법이 일정하지가 않다면,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요리를 할 때 뭐 적당량, 조금, 뭐 많이, 뭐 이런 형태로서 양념이라든지 뭐 이런 요리를 할 때 이런 대충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 모든 이런 음식의 맛이 뭐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조리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에 대한 원가율, 최대한 적게 하면서 이윤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이렇게 메뉴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원가율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가 높으면 메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고객들이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원가는 최대한 적게 하면서 이윤은 최대로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타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타 메뉴는 원가는 적게 들면서 이윤은 많이 남는 이러한 메뉴가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스타 메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 디자인의 개념은, 메뉴는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판의 크기는 한 페이지에서 주로 이제 뭐 몇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쇄는 정교하거나 단순해야 되고, 인쇄는 정교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레스토랑의 테마와 맞게, 레스토랑의 컨셉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레스토랑의 메뉴 종류와 서비스 형태와 인테리어와 뭐 이렇게 레스토랑의 규모와 뭐 이렇게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메뉴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대한 명칭은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에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뉴를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있거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가 메뉴에 많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메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뉴를 제작을 할 때에도 메뉴에 대한 전문 용어를 최대한 적게 하고, 만약에 전문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뉴를 보고 메뉴에 대한 이해가 쉽게 표시가 되어야 사람들이 메뉴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뉴에 대한 뭐 제작이라든지 이런 표지 뭐 이런 것들은 레스토랑의 정체성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디자인은 선정된 메뉴를 메뉴판에 옮기는 것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계획과 디자인은 동일시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중요도를 부여를 해서 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디자인의 개념은 타겟 고객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을
선정을 해서 타겟 고객에 맞는 메뉴와 타겟 고객이 좋아하는 컨셉,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그 메뉴 디자인, 그 다음에 그 메뉴에 들어가는 글씨체라든지, 그 다음에 색, 그 다음에 그 메뉴에 뭐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간다면 그 타겟 마켓이 좋아하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뭐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타겟 고객에 맞는 그 메뉴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식자재가 공급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그 메뉴에 선정된 메뉴는 그 식자재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자재가 메뉴를 만드는 데서 식자재 공급이 힘들면 원활하게 고객에게 그 메뉴를 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메뉴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고객들이 좋아하는 메뉴라고 해서 이 메뉴가 뭐 단지 몇 개월에서 뭐 1년, 2년 이렇게 유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고객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거나 하면 이 메뉴는 고객에게 더 이상 뭐 선택을 받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메뉴, 뭐 주로 한식이라면 뭐 불고기라든지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메뉴들은 우리가 쉽게 그 유행을 타지가 않으니까 누구든지 좋아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메뉴,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메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계획에 있는 메뉴, 그래서 이 메뉴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고객이 식상해 할 수도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 고객들이 식상해 하게 되면 고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고객이 식상해 하기 이전에 이 메뉴를 가지고 다양하게 다른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가지고 또 이렇게 발전 개발을 하고 또 계속해서 다양한 메뉴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굉장히 계획을 미리 메뉴를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적 요소는 당연하게 요즘에는 뭐 웰빙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고객들에 맞춰서 건강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메뉴 디자인 방법에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메뉴인데요. 메뉴는 고객이 만나게 되는 최초의 도구이고 종업원과 고객과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고객에게 제공될 품목을 결정을 하고 메뉴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메뉴의 메뉴 이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뉴의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메뉴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나 글씨체 크기, 그 다음에 색 등을 결정을 하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의 구성과 이렇게 그 포맷을 한번 보면 메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진이나 도형, 그 다음에 문자, 이러한 것들을 일정한 공간에 배열하는 것을 메뉴의 구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고려를 해서 레스토랑의 전략적인 메뉴를 고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 배치를 함으로써 매출에서 영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메뉴의 포맷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대한 뭐 크기나 모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메뉴의 크기는 표준이나 규칙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규모, 그래서 그 레스토랑의 그 규모가 크기에 따라서 메뉴의 크기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규모가 작은데 메뉴가 굉장히 크게 제작이 되면 좀 언밸런스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굉장히 고객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의 규모나 수준, 그 다음에 식탁의 크기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의 모양은 전형적인 직사각형에 벗어나서 레스토랑의 컨셉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도 마케팅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메뉴는 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레스토랑의 컨셉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의 페이지 수가 많을수록 고객이 선택을 하는 시간은 길어지게 되고 메뉴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는 최대한 좀 단순하게, 그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는 표지를 제외를 하고 최대 3페이지 이내, 3페이지 이내로 하는 것이 굉장히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메뉴, 요즘에는 메뉴가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전문적인 메뉴가 있죠. 전문 식당, 전문 레스토랑 뭐 이렇게 해서 하듯이 메뉴를 제작을 할 때도 최대한 메뉴를 단순화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종류가 많고 이렇게 되면 고객이 메뉴를 선택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서비스하는 시간, 음식 만드는 시간, 고객이 식사하는 시간, 또 이렇게 되면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페이지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테이블 PC로서 메뉴를 하고 거기서 주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준비되는 동안에,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에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뭐 게임도 할 수가 있고 웹서핑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의 기본 배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메뉴의 배열은 풀코스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고객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배열 방식은 정방형과 엑스마스 트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형, 그 다음에 비대칭형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엑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 트리 형태는 이렇게 메뉴가 있으면 이렇게 뭐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갈수록 이렇게 비대칭형으로 이렇게 메뉴를 배치를 해서 고객들의 뭐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레스토랑의 컨셉에 맞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뉴의 오른쪽에 이렇게
가격을 세팅을 하죠. 이러한 것들은 뭐 오른쪽에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뉴를 보는 고객의 시선 이동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시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의 포맷이라든지 페이지 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메뉴를 보게 되면 메뉴의 한 장짜리 메뉴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이제 시선이 머무는 데는 한 장짜리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가장 먼저 머물게 되고 가장 많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먼저 시선이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다시 멈추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선이 2분의 1 정도가 이 중간에 머문다고 해요. 그 다음에 2장짜리일 경우에는 메뉴가 2장짜리일 경우에는 이곳에 제일 먼저 눈길이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다가 위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로서 시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3장짜리 메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머물렀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메뉴입니다. 그래서 메뉴는 고객이 만나는 최초의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과 고객과의 의사소통 도구,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될 품목을 결정을 하고 메뉴의 수, 이름,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크기 결정, 그림, 글씨체, 글씨 크기, 색 등을 결정을 하고 품목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 그 다음에 크기가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수준, 그 다음에 식탁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다양한 모양의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3페이지 이내로서 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 품목의 기본 배열은 대칭적인 그 전방형과 엑스마스 트리형 이렇게 해서 엑스마스 트리형처럼 이렇게 되고 정방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형으로도 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오른쪽에 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고객의 시선 이동은 고객의 시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 있는데 보통 이쪽 한 페이지 경우에는 중간, 그 다음에 고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게 되는 원하는 음식의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장짜리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고 3장짜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가장 머무는 쪽에 그 가장 자신 있는 품목이나 수익이 많은 메뉴를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객의 시선이 많이 머물게 되면서 이 메뉴를 선택할 확률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구성과 포맷에 할 때에도 이렇게 고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 메뉴를 선택을 하고 이곳에는 스타 메뉴,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타 메뉴를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격 결정은 가격은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이해가 되고 있지 않은 변수이면서도 통제받지 않는 시장 통제 가능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이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
가격과 맞바꾸어지는 모든 가치 합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을 하지 말고 적절히 유지할 만큼의 가격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뉴 가격을 결정을 할 때에는 너무 높게 설정을 해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너무 낮게 설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낮게 설정을 하면 싸구려 같은 뭐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너무 가격이 높게 되면 그 너무 비싸서 구매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그 타겟 마켓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 방법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최적의 조건에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은 생산 비용이 가격의 하한선을 결정을 하고, 제품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은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방법에 의해서 그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비용 기준 가격에는 제품의 원가에 일정의 이윤을 부과를 해서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기준 가격은 구매자의 제품 가치에 대한 지각을 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쟁 기준 가격은 실세 가격 비용이나 수요를 덜 염두에 두고 주로 경제 상대 가격을 기초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기준 가격은 우리가 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커피를 많이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의 이제 원가는 일반적으로 뭐 한 8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비싼 데는 이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한 600원에서 이렇게 7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용 기준 가격은 우리가 요즘에 뭐 싼 같은 커피 한 잔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싼 브랜드가 있고 비싼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00원 이 정도 하죠. 아메리카노 이제 기준을 했을 때 1,500원 하는데,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 엔젤리너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커피 전문점 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300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커피 한 잔일지라도 1,500원짜리가 있고 4,3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에는 뭐 커피 원두가 이제 뭐 원두의 차이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인건비나 그 인테리어, 그 다음에 그 프랜차이즈의 이런 그 프랜차이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가격이 비싸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 기준은 우리가 뭐 한 보통 한 600원이나 700원 정도 이제 원가가 된다면 1,500원을 받아도 뭐 이런 뭐 월세라든지 전기세 뭐 이런 다 빼고 인건비 빼고 해도 1,500원이면 뭐 그렇게 싼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 기준 원가에 따라서 600원, 700원짜리를 이제 여기에 이윤을 붙여서 이제 1,500원 받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용 기준 가격이고요. 가치 기준 가격은 구매자의 제품 가치에 대한 지각을 해서 가격 결정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제품 가치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해서 하는데,
제품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그 가격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마음속에 지각된 가치를 자리 잡게 해서 가격을 지각된 제품 가치에 알맞게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 기준 가격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4,300원을 받으면 이와 비슷한 스타벅스와 비슷한 브랜드가 오픈을 하게 됐을 때 4,300, 그러니까 뭐 원가는 뭐 800원, 1,000원일지라도 스타벅스가 4,300원을 받으면 그냥 2,000원, 3,000원 받으면 왠지 싼 브랜드 같고 또 스타벅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는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원가는 1,000원이 들지라도 스타벅스가 4,300원을 받으면 똑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4,300원이나 4,200원이나 4,400원, 4,500원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스타벅스와 그 비슷한 똑같은 브랜드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고려해야 될 요인은 내부 요인에는 마케팅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목표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기 전에 기업은 제품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되는 시장을 선택을 해서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가격을 포함한 마케팅 믹스 전략은 보다 정확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포시즌 호텔, 서울에 있는 포시즌 호텔은 고급 호텔로서 스스로 포지셔닝을 하고 다른 호텔보다 비싸게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제 중저가 호텔은 재반된 서비스로 인해서 근검 절약형 소비자에게 포지셔닝을 하게 해서 좀 저가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요인에 의해서 마케팅 목표,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을 함에 있어서 고급으로 갈 것인지 중급으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저급, 하급으로 갈 것인지 이런 컨셉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인데요. 가격은 일관되고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 설계와 유통, 촉진의 의사결정과 원만하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 변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촉진 믹스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수입과 비용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믹스 전략, 판매 촉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보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사은품도 사은품도 주고 경품도 추첨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에 포함이 돼. 이거는 저기 뭐죠? 여기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측에서 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짜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뭐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더 이런 뭐 경품이라든지 사은품이라든지 뭐 이런 모델하우스 유지비라든지 이런 광고 등도 모두 다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기업이 제품에 부과할 수 있는 가격의 최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비용의 생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저비용의 기업은 가격을 낮게 설정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커다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 고려 사항으로는 그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경영청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에서는 회사 경영 지침에 의해서 사업부나 지역 경영 책임자, 그 다음에 단위 경영 책임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요인을 보게 되면 시장과 수요, 가격의 하한선은 비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지만 상한선은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같은 중간 구매자는 제품의 편익과 가격 사이의 균형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크로스셀링과 업셀링이 있는데, 크로스셀링 효과적인 수익 관리의 기본적인 전술은 크로스셀링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고객이 구매하는 품목과 연관된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으로서 객실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식음료와 피트니스 이런 부수 서비스를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크로스셀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셀링은 낮은 가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평균보다 값비싼 것을 판매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 이유를 파악을 하고 소비자가 지각한 제품 가치에 맞는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 설정은 소비자의 욕구와 소비자 가격에 대한 지각을 분석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을 잘 고려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호텔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그래서 호텔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텔뿐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 기업일 경우에는 인적 자원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인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그 인성은 좋으면 더 좋겠지만 인성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맡은 일만 열심히 하고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호텔이나 서비스 직인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적 자원,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항공사나 호텔이나 이런 고객과 직접 하는 접점에 있는 이러한 그 직원은 고객과의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그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텔의 인적 자원 관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개성 존중과 능력 개발, 그 다음에 인간적 만족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식음료, 호텔 레스토랑에 있는 서비스 식음료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능력과 가능성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있는 그 직원들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의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적 자원의 능력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무하는 동안 시간만 때우는 그러한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관리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호텔 인적 자원, 호텔이나 그 식음료에 근무를 하는 개개인의 서비스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과 이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의 인적 자원 관리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